강사입니다. 해당 강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 중 자격증의 명칭은 기업회계 3급 자격증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기업회계 3급에 대한 자격시험에 대한 안내를 좀 들어보시고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는 간단한 시간이니까 기업회계 3급 시험은 누가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증의 시험인지, 그리고 이 한국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들이 꽤 많이 있는데 기업회계 3급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자격증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시험 안내는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사이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앞에 license.kacpa.or.kr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내용들이 조금 바뀌긴 하지만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이 회계 기준에 대한 제정이나 개정이 그렇게 막 속도감 있게 매년 개정되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세법에 대한 건 매년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이 세율 자체가 바뀌는 게 매우 크죠. 공부를 함에 있어서 바뀐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년 개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계는 그렇게 매년 개정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한번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해 두시면 회계만 시험 보는 자격시험은 평생 가는 자격증이 돼요. 자, 해당 이 사이트에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시험 안내 버튼을 눌러서 시험 개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격증 이제 일반적으로 실무 중심으로 바로 취업에 들어가셔서 뭔가 실무에서 내가 그 실무 회계나 세무와 관련된 실무 수행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자격증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험 보는 자격증이에요. 그걸 전산 세무회계라고 많이 부르죠. 자, 이 시험은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입력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자,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 중에 세무회계만 따로 시험 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 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를 조금 더 집중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자격증이. 자, 지금은 여러분은 기업회계 별도의 자격증을 이제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 기업회계 자격증이 목적이 무엇이며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근거는 어떤 것들인지 쭉 나와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업회계라고 말하는 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기준은 기업회계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회계 처리를 할 때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기업회계 3급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이제 여러분이 취득하시기 위해서 본 과정을 아마 선택하셨을 거예요. 회계라는 게 재무회계라는 것도 있고 원가회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묶어서 포괄적으로 기업회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자격시험을 객관적으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등급을 매겨가지고 하는 건데 이 중에 실무라고는 얘기하지만 이 실무라는 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실기 프로그램을 많이 떠올리는데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업회계는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아래 보시면 급수가 기업회계 급수가 1, 2, 3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급은 좀 시험 볼 때 어려워요. 주관식도 나오고요. 그리고 객관식도 나오고 문항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고급 수준까지 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는 조금 어려운 시험이고요. 기업회계 2급은 주관식은 출제되지 않고 이 두 자격증은 공통점은 객관식만 출제가 돼요. 그리고 기업회계는 2급과 3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문항이 조금 더 약간 중급 정도의 수준이고요. 기업회계 3급은 초급이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초급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이 어떤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지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시행 근거는 사실 이제 국가 공인은 아니고요. 민간 자격 시험이에요. 자격증은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 자격증은 아닌데 해당되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기업 회계라고 하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 기준에 대한 걸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는 어떤 그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학생이구나. 아니면은 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일만 하면 뭐합니까? 이론적으로 딱 탕탕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나중에 한번 3년 정도 일하고 회사를 그만두면
3년 일하고 나도 다른 회사를 이직할 때, 회사 다른 곳을 알아볼 때, 이게 어느 정도 자격증을 몇 개를 취득한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내가 매번 하는 일들이 모든 기업이 이 일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다양한 업무들이 있구나.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3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어도 한 번도 회계 처리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내용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직을 할 때도 반드시 필요로 한 자격증이기도 해요. 근데 전산이라는 자격증이 조금 더 알아주긴 하는데 왜 이 자격증이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지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검정 기준은 기업회계 1, 2, 3급 중에서 3급 시험은 회계 원리와 관련된 지식을 갖춰서 기업에서 회계 담당자로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요. 기업회계 2급이나 1급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보시고 지금은 기업회계 3급만 열심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회계 3급 시험은 이론만 시험 보는 거고 이게 부가 1부, 2부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과 중소기업회계 기준을 둘 다 적용하는 시험을 보는 자격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업회계 3급은 회계 원리만 출제가 되고요. 기업회계 2급으로 넘어가면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회계 원리라고 하니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돼서 우리가 전산 땄다고 해서 얘를 다 아냐? 그렇기는 또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시험은 1시간 동안 시험 봅니다. 전체 문항수는 얘가 20문제, 얘가 20문제, 토탈 더해서 40문제예요. 그러니까 문항수는 40문항입니다. 1부, 2부 뭐 구분할 이유 없고요. 그냥 말만 나누어져 있는 거고요. 다른 시험이 1부, 2부가 있어서 기업회계 3급도 1부, 2부라고 말할 뿐이에요. 40문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험의 구조는 자 넘겨서 기업회계 3급이 시험에 나오는 평가 범위는 회계 기본적인 기초 이 부분을 이제 앞부분에 좀 공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해보고요.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좀 설명해 보고요.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유형이나 무형자산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부채 공부할 거고 자본을 공부하고요. 수익 비용 공부한 다음에 결산과 재무제표를 공부하면서 감사와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합격 기준은 기업회계 3급은 전체 40문항 중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응시 자격 제한 없는 거, 자격 시험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할 때 사진 등록이 반드시 등록이 돼야 돼요. 본인인 걸 또 확인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사진 등록해서 1년에 한 6번 정도 시험 일정이 구성되어 있고요. 대부분 짝수달로 시험을 많이 보니까 뭐 넉넉 잡아서 온라인 강의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짧게 강의가 제공되긴 하는데 짧게 강의가 제공되더라도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연습하면서 좀 혼자서 학습할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듣는다고 이해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수강을 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내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으로 내가 그 순간 이해했으니까 나는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문제는 내가 직접 풀어보고 내가 답을 맞췄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기업회계 자격증은 우리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있고 비영리 기업도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그걸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기업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나 장부를 기입하는 기장을 하는 것을 기업회계라고 부르고요. 기업회계는 회계 처리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면 복식부기에 의해서 하죠.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장하는 건데 그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거고 우리나라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들은 이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세요 라고 발표해요. 자, 우리나라의 기업은 상기업 같은 도소매가 있고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조업도 있고요. 어떤 매매업, 부동산 같은 걸 매매하거나 다양한 것들을 매매하는 업종도 있고 서비스 업종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이렇게 사서 판매하는 기업은 상기업이라고 부르고요.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은 제조기업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기업회계 3급은 원가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딱 상기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조기업으로 들어가면 기업회계 2급으로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원가까지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은 상기업 수준으로 그냥 사고 팔아서 얼마의 이윤을 남기는지 그런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데 요 기초적인 내용이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디테일하게 나오냐? 실기가 안 나오니까. 객관식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객관식으로만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해야 되는 이유로 조금 더 자세하게 문제가 출제돼요. 기업회계 자격시험은 기업회계와 관련된 어떤 이론 지식과 실무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필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이제 3급 과정에 관심이 생기셔서 강의를 들으려고 지금 OT 강의를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럼 기업회계 자격증이나 세무회계 자격증이 이론 시험이거든요. 실기는 안 나오니까요. 그게 하는 역할이 뭐냐? 예를 들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저도 이제 강의를 똑같이 올리고 있잖아요. 전산세무회계라는 자격증을 많이 원해요. 이유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운용 능력 입력만 하면 사실 재무제표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게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인데 입력을 하면 재무제표가 사실은 프로그램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세한 이론 파트를 몰라도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전표라는 걸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그 다음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전산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실기 파트가 좀 중요하죠. 입력을 해야지 그게 정답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력을 잘해요. K랩이든 더존 프로그램이든 입력을 되게 잘하고 입력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세금 신고서도 만들어지는데 뭐 세무 신고서도 만들어지는데 누가 재무제표를 손으로 만들겠어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복잡하지만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몰라도 프로그램이 대충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도 대충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니까 나는 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본인이 약간의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만드냐? 아니, 입력하면 만들어지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단순 작업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격시험이 왜 나왔니? 너 왜 나왔니? 그러면 향상은 됐지만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이론 학습이 보충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한 건 알겠는데 너 이론적으로 정말 탄탄해?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탄탄해요. 그걸 증명하는 자격증이 아마도 기업회계가 될 거예요. 만약에 나는 세금 신고를 정말 잘합니다. 전 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증명해봐. 그러면 세무회계가 되겠죠. 따라서 기업이라는 조직이 회계 프로그램이나 어떤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기업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회계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전산 세무 회계 자격 시험에서는 어쨌거나 이 시험도 회계 시험이긴 한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시험에서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에 결국은 집중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론을 하긴 해요. 저도 이제 강의할 때 이론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실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도 설명을 드려요. 둘 다 드리는데 결국에 실기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그 입력한 내용이 맞는 것 자체가 전체 점수가 70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폭넓게 이론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론 시험을 따로 만들어서 뭔가 이론 지식과 활용 능력에 대한 함양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기업회계 자격증이라고 나온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전산으로 시험 보는 자격시험에서 이론이 좀 부실한 느낌이 든다. 아니요, 저는 부실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강의할 때 부실하게 강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 더 나 스스로 공부한 내용이 있으니 아니면 새롭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론적인 부분들을 탄탄하게 가져갈 때 본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요. 그래서 기업회계 지금 공부하시는 3급은 사실 느낌은 전산회계 1급 수준인데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전산회계 1급하고 같긴 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다고 보시면은 좀 시험 볼 때, 나는 공부 안 했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전산세무회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좀 쉽게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회계 기초 개념을 잠깐 살펴볼게요. 회계가 뭐냐? 어카운팅이라고 부릅니다. 회계를 어카운팅이라고 부르는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회계는. 기업이 외부의 다양한 우리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정보를 보여줘야 되고 그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요. 이용한다는 말은 내가 그 정보를 보고 내가 선택하기에 합당한 기업이면 내가 뭔가 그 기업에 돈이 있으니까 투자라는 걸 할 거고 내가 봤을 때 별론데? 그럼 투자 안 하겠죠. 그러면 뭘 가지고 보겠어요? 정보. 그 기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보. 그 정보가 뭐냐? 그걸 재무제표라고 이제 불러요. 이들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돈을 쥐고 있거든요. 기업은 돈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그들에게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가짜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유는 돈이 필요하니까 재무제표를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양심 없는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은 너네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네 맘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만들라고 한 방법대로 만들어. 그랬는데도 엄청나게 기업의 재산 상태가 좋아? 그러면 아름다운 재무제표니까 너네 기업 짱.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손실났어? 망했구나? 아무도 투자를 안 하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회계란 이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경제적인 돈과 관련된 결정이겠죠.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정보를 식별을 해서 그 금액을 측정해서 그들에게 보고하는 온 과정을 우리는 회계, 어카운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업 실체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주주, 채권자, 다양한 경영자 등등등등등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기업이 제일 눈치 보는 사람들이 사실 주주죠. 채권자는 눈치 볼 거 없죠. 돈 빌려줬고 얘한테 돈만 갚으면 되잖아. 이자까지 주는데 뭐 채권자가 나한테 뭐라고 할 게 있어? 얘는 우리 회사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채권자는 돈 빌려줬기 때문에 이자 받고 나중에 만기 때 원금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채권자도 불안하지. 망하면 내 돈 날리는 거니까. 망하면 어떡해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회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 다양한 부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영리를 목적으로. 그럼 돈을 얼마를 벌었으며 네가 물건 팔아가지고 돈 받아온 게 얼마며 그 돈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 것이며 또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자는 얼마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서 집계합니까? 회계에서 하는 거죠, 뭐. 이 일을 하는 부서가 회계부가 되는 거고 회계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회계가 결국은 기업의 중심부에 있어요. 회계를 하기 위해 기업이 존재하는 건 아닌데 기업이라는 게 일단 생기는 순간부터 회계라고 하는 것을 뭐 안 할 수가 없다고요. 회계가 없어? 이상한 기업인 거야. 이상한다고 말하기도 그러네. 기업이라고 하는 존립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잘했어? 어떻게 자금을 관리하는 거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돈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려고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회계 처리가 잘못돼가지고 이 기업의 정보가 그 집꼴이 됐는데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회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회계는 재무회계랑 원가, 여기 관리회계가 원가자가 빠진 거예요. 원가라는 말을 굳이 안 쓰기 때문이죠. 자, 원가 관리회계 크게 둘로 나뉘고요. 사실은 이제 세무회계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회계라고 말할 땐 요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기업회계라고 하고요. 세무회계는 따로 부르는 거예요. 이건 세법이니까. 기업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부르고요. 이 기업의 원가를 계산해서 뭔가 경영자에게 사장님, 우리가 이때까지 한 달 동안 제품 만들려고 원가를 투입한 걸 계산해 보니까 한 개당 1,200원씩 들어갔네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한 개당 2,000원에 팔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금 800원씩에 하나당 원가 대비 마진으로 남고 있는 금액이 하나당 800원인데 그냥 보고를 드리면 경영자가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800원 가지고 직원 급여 주고 임차료 내고 어떻게 다 해? 더 이익 많이 내. 그럼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정보를 봐야죠.
하나당 얼마 들어갔어?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거 만들 때 직원이 10명 들어가면 1명 자르자. 1명 자르면 인건비 주니까 원가 감소하겠지. 전기요금 좀 줄여. 제발 집에 갈 때 전기 좀 끄고 가라.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잔소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경영자는 이면지 쓰는 걸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저도 경영자가 되면 저도 회사의 어떤 CEO가 돼서 회사의 사장이 됐다. 그러면 직원들이 이면지 안 쓰고 쇠종이에다가 계속 프린트하고 막 이래버리면 저도 약간 째려보고 그 직원만 미워하고 한 소리 하고 막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뭐 이런 정도 가지고 그렇게 잔소리할 거는 아닌데 하지만 사람이 쪼잔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거 한 장 한 장이 다 돈이란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든지 절약해야 원가를 감소할 수 있잖아요. 원가를 절감시켜야 이익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이익을 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원가를 알지 못하면 얼마가 이익이 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관리회계는 그런 걸 하는 게 관리회계인 거예요. 관리회계는 이런 부분.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관리회계는 경영자 같은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관리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나 채권자인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회계가 재무회계고요. 경영자나 관리자 같이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고하는 걸 관리회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공부할 때 제가 앞부분에서 기업 회계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랬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뭔가 회계라는 걸 하는 게 재무회계가 되는 거예요.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얘는. 근데 관리회계는 회계 기준 없고요. 형식도 없어요. 아무 때나 보고해요. 얘가 보여달라들 때마다 옆에 붙어가지고 보고해야 되는 거야. 근데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여줄 때는 딱 시기를 정해서 보여줘요. 대부분은 1년이고요. 상장 기업은 분기, 반기로 나누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최소 3개월, 그 다음 6개월, 가장 기본은 1년. 무엇을? 재무제표를. 얘는 양식 없음. 사장님, 원가가 1,200원인데요. 이번 달에 열심히 해가지고 1,180원 됐어요. 라고 말해도 돼요. 그럼 경영자가 물어보겠지. 야, 말로 하지 말고 표딱지 하나 만들어줘. 원재료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전기요금 정말 감소했는지 출력해와. 그러면 그때 손으로 끄적끄적 해가지고 줘도 문제 없어요. 끄적끄적 무슨 상관이야. 우리끼리 보고 찢어버리면 될 건데.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아. 얘만 보는 거야. 얘만 보는 거.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자를까 말까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거 봐야 되니까. 재무회계는 이미 지난 정보를 나중에 만드는 거야. 과거 정보. 근데 관리회계는 이제 일어날 일을 예상하면서 하는 분야예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재무회계는 이미 지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 돈이 나간 걸 기록한다고요. 이미 지난 정보를 나중에 만들어내는 과거지향적, 얘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차이점이죠. 제가 지금 이게 앞에서 이것 막 얘기했잖아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막 얘기했는데 그 재무제표가 5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를 더해서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5가지가 재무제표고 얘네들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주구장창 계속 읽으실 거야. 다음 시간부터. 자, 재무보고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재무제표를 합니다. 이 뜻이고요. 재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를 하거나 신용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되기 위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얼마가 있는데 얼마를 갚아야 되니까 얼마는 남겠구나. 이 채권이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현금이 될 수 있겠구나. 지금 갚을 돈이 이만큼이니까 다 갚고 나면 현금은 요만큼 남겠구나. 이런 거. 그 다음 방금 전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랬죠? 이걸 만드는 거고요. 마지막에 재무제표는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냐? 경영자가 책임져요. 경영자가 주주한테 받은 돈을 열심히 결정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얘한테 돈을 맡긴 거야 사실은. 경영자야 내가 너를 선임할 테니까 우리들이 너를 경영자로 올려줄게. 네가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엄청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해. 그 결론이 뭐예요? 재무제표고요. 경영자들은 재무제표를 만들 때 재무제표가 이 사람의 1년 동안의 실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수탁을 받았고요. 이들에게 위탁을 받았고 얘는 수탁자인 거야. 그래서 수탁적인 평가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되는 게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이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만들 때 도덕적 해이가 없는 사람, 해이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경영자가 자기가 일을 잘하는 것처럼 뻥치게 하려고 분식회계라는 나쁜 방식을 선택해서 주주를 현혹하기도 하죠. 그러면 안 되지. 나쁜 경영자. 자, 밑에 재무보고는 누가 작성 책임이 있습니까? 얘인 거야, 얘. 경영자는 기업 실체의 정보를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고할 1차적인 책임을 갖는다. 당연히 회계 기준에 의해서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우리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작성은 안 하겠지만 책임은 경영자가 지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걸 몇 번 얘기 들었는데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든다. 근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준을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회계 기준이 아주 디테일하게 쪼개면 3개 정도로 나뉘어요. 먼저 KIFRS, 이 K는 코리아, 한국이 채택한 끊고 국제회계 기준, IFRS가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회계 기준 중에 앞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아예 외부 감사도 안 받는 정말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것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의 조금 더 다른 버전. 크게 보면 2개인데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3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회계 기준은 달라요. 요거 다르고 요거 다르고 요거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재무제표를 만드느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달라져요. 그래서 누가 이 기준을 적용합니까? 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상장 기업은 현재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금융기업은 무조건, 공기업도 무조건, 그리고 비상장 기업은 둘로 나뉘는데 비상장 기업 중에 KIFRS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왜? 외부 감사를 받으나 굳이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는 비상장 기업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요. 그런데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은 외부 감사를 받고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비상장 기업이라서 사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써도 되지만 스타벅스는 결국에는 이마트 계열이고요. 상장 기업의 계열과 관련된 주주가 이마트니까 그래서 연결되기 위해서 비상장 기업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현재 국제회계 기준인 KIFRS를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꼭 비상장 기업은 무조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냐는 아닐 수 있어. 나는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난 이걸 할래요.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예 외부 감사도 아닌 정말 조그만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특례가 적용되는 회계 기준을 선택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기도 해요. 현재 기준은 3개 정도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여러분 시험은 기본적으로 얘가 적용되고요. 얘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인 IFRS는 가끔 1~2개 정도의 용어를 여기다가 이제 접목시키기도 해요. 그냥 같이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데 주로 얘가 99%는 얘인 거야. 얘를 공부하시는 거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자, 지금 제가 다이소 재무제표를 좀 띄웠는데 다이소 재무제표 주석이라는 재무제표 중에 당사의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준거해서 작성되었고 라고 써있죠. 그 얘기는 딱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난 대놓고 비상장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비상장 기업입니다. 상장 기업이면 절대로 이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면 다 써 있어요. 나는 어떻게 작성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회계 공부를 할 때 맨 처음에 뭘 봐냐면 본점별로, 지점별로, 지사별로 재무제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장소적인 범위로 나누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